엄마는 서울 강남 압구정의 고급 단독주택에서 가정부로 일하고 있었다. 그 집 안주인, 그러니까 최 여사님이 엄마를 각별히 아껴주셨고, 그래서 우리 자매 중 한 명이 집안 아들 강민혁과 같은 학교에서 학습 동반자로 지낼 기회를 주셨다. 그날 엄마가 할인이와 나를 불러 앉혔다. 여은아, 할인아, 너희 중 누구 강민혁 씨랑 같은 학교 다니면서 동반자 하고 싶니? 학비하고 생활비 전부 지원해 주신대. 게다가 매달 용돈까지 주신다. 듣기만 해도 솔깃한 조건이었다. 국제고 3년만 잘 마치면 해외 유학도 바로 가능하고 졸업 후엔 그룹 계열사에 취직도 시켜주신다고 했다. 전생에 나는 이 기회를 할인이에게 양보했다. 그리고 5년 후 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던 어느 날 해외에서 학대당한 흔적투성이로 돌아온 할인의 시신을 마주해야 했다. 그 시신을 찾으러 가던 길에 교통사고를 당했고 눈을 떴을 때 나는 바로 그 선택의 날로 돌아와 있었다. 이번에는 단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았다. 제가 할게요. 내가 먼저 말을 꺼냈지만 할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직감했다. 할인 역시 전생의 기억을 갖고 돌아온 것이다. 그날 엄마는 여느 때처럼 활짝 웃으며 말했다. 그럼 누가 할 거니 서연아, 할인아. 보통이라면 할인이 먼저 나설 터였다. 전생의 그녀는 나 할래 나라며 손을 번쩍 들었었다. 그리고는 나에게 애교 섞인 목소리로 서연 언니는 공부 잘하잖아. 언니가 양보해 했었다. 나는 웃으며 양보했었고 그게 모든 불행의 시작이었다. 하지만 이번 생에 할인은 고개를 숙였다. 엄마, 전 안 할래요. 저 그런 거 못해요. 민혁 씨 옆에서 챙겨주는 거 언니가 더 잘하잖아요. 엄마는 의아한 표정이었다. 어머, 의외네. 할인이가 이런 기회를 안 잡다니.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이번엔 제가 할게요. 할인은 그 순간 묘하게 빛나는 눈으로 나를 바라봤다. 역시 언니가 제일 저를 생각해주는구나. 그렇게 나는 국제고로 전학했고 며칠 뒤 최 여사님의 주선으로 압구정 저택에 입주했다. 민혁은 당시 15살. 아직 앳된 얼굴이었지만 벌써부터 재벌가 아들다운 기품과 태도가 뚜렷했다. 입주 첫날 그는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툭 던졌다. 샤워는 했어 순간 무슨 의도인지 알 수 있었다. 내 피부색을 보고 비아냥대는 거였다. 전생의 할인도 이 말에 깊은 상처를 입었었다. 그 후로 피부를 하얗게 만들려고 무리하다가 창백한 인형처럼 변해갔던 모습이 떠올랐다. 나는 똑같이 받아쳤다. 어제 단지에서 수도가 나가서요. 아직 못했네요. 민혁의 얼굴이 찌푸려졌다. 역겹게 샤워도 안 해야 했으면 가까이 오지 마. 네, 그럼 먼저 샤워하러 가겠습니다. 나는 무표정하게 대답하고 2층으로 향했다. 계단 앞에서 한 집사님이 조심스레 다가왔다. 서현양 민혁 군이 청결에 예민해요. 앞으로 꼭 매일 샤워하세요? 네, 한 집사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물러섰다. 저녁이 되자 저택의 긴 식탁에는 민혁과 나 단둘뿐이었다. 부모님은 바쁘셔서 대부분 집을 비운다 했다. 민혁은 밥을 먹으면서도 틈만 나면 나를 째려봤다. 나는 모른 척 묵묵히 밥을 먹었다. 몇 분이나 지났을까 강민혁이 들고 있던 젓가락을 식탁 위에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다. 옆에 서 있던 한 집사는 식은땀을 흘렸지만 나는 아무렇지 않게 계속 먹었다. 이 집 도련님은 어릴 때부터 유리병 속의 꽃처럼 귀하게 자라서 이렇게 뻔뻔하게 맞받아치는 사람을 처음 보는 듯했다. 몇 마디 비꼬매도 표정 하나 안 변하니 당연히 못 버티는 거다. 너 돼지냐, 먹기만 하네. 그의 목소리는 불쾌함과 비아냥이 가득 묻어 있었다. 나는 마지막 한 숟갈까지 다 비우고 휴지로 입을 닦은 뒤 느릿하게 말했다. 도련님, 우리 지금 성장기잖아요. 많이 먹어야 키가 크죠? 근데? 민혁씨 키 다 큰 거 맞아요. 민혁씨의 인내심이 바닥난 듯 그는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 나가 당장 꺼져. 나는 대꾸하지 않고 천천히 2층으로 올라갔다. 이런 식으로 강민혁을 건드려봤자 나한테 좋을 게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 사람은 직접 손대지 않아도 날 곤란하게 만들 방법이 수십 가지쯤 있으니까.
방에 들어가 서랍 속에서 작은 일기장을 꺼냈다. 글씨는 삐뚤빼뚤했고 급하게 쓰인 듯 했지만 그 안엔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다. 거의 다 훑어본 뒤 조심스럽게 제자리에 넣어뒀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강민혁과 함께 그의 차를 타고 학교로 향했다. 그의 반 친구들은 하나같이 부잣집 자제들이었고 권력과 돈 그리고 집안 인맥을 등에 업고 무리를 지어 다녔다. 그 중에서도 강민혁의 그룹은 단연 돋보였다. 돈도 돈이지만 외모가 한몫했다. 교탁 위에 서서 이 선생님의 소개를 받자마자 교실 안이 금세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흙 묻은 데서 굴러왔나 보네. 세상에 촌티가 이렇게 날 수도 있구나. 어휴, 냄새 나는 거 아니지 가까이 오지 마. 한마디 한마디가 또렷하게 귀에 들어왔다. 나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며 이전에 이 자리에 섰던 하린이 얼마나 당황했을지 쉽게 상상할 수 있었다. 평소 하린은 귀엽고 부침성 있어 모두에게 사랑받는 아이였다. 그런 아이가 여기서는 웃음거리가 됐을 것이다. 나는 얼굴을 굳히고 교실 전체를 천천히 훑어봤다. 점점 웃음소리가 잦아들었다. 저는 윤서연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 선생님이 빈자리를 가리켰다. 윤서연 맨 뒤 정도윤 옆에 가서 앉아요. 정도윤. 그는 강민혁보다 더 까칠하다고 소문난 문제아였다. 나는 가방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도윤은 눈을 감고 있다가 갑자기 눈을 뜨더니 나를 매섭게 노려봤다. 누가 여기 앉으래, 선생님이요? 나는 태연하게 내 물건을 정리했다. 도윤은 여전히 나를 뚫어져라 보더니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책상을 발로 걷어찼다. 쾅 하는 소리에 교실이 얼어붙었다. 이 선생님조차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억지로라도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화내는 거 참 힘들죠. 그래도 참았네요. 책상을 세워 올리며 또 덧붙였다. 또 걷어차고 싶으면 한 번 더 해도 돼요. 대신 책상은 괜찮았는데 사람은 안 돼요. 그 말은 도윤이 폭력 성향이 있다는 걸 은근히 알리는 것이었다. 아마도 그는 이런 식으로 당해본 적이 없었을 거다. 표정이 굳은 그는 곧 내 멱살을 잡았다. 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주며 크게 소리쳤다. 도련님 살려주세요. 뒤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강민혁이 피식 웃더니 느릿하게 말했다. 도윤아게도 주인 보고 때리는 거야. 도윤은 잠시 나를 노려보다가 멱살을 놓았다. 나는 가슴을 두드리며 일부러 놀란 척했다. 역시 민혁 씨가 제일 착하시네요. 도윤은 여전히 화가 풀리지 않는 듯 했지만 강민혁과의 관계 때문에 억눌렀다. 나는 조용히 책상과 의자를 다시 정리했다. 그러면서도 민혁 씨의 입가에 번진 재미있다는 듯한 미소와 도윤의 노골적인 시선을 놓치지 않았다. 학기 초부터 뭔가가 조금씩 지난 생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나는 내 처지를 잘 알았기에 강민혁에게 늘 최선을 다했다. 물 심부름이나 자비를 하는 건 일상적인 일이었고 그 때문에 같은 반 아이들이 역시 가정부 딸은 시중 잘 들지라며 비웃는 것도 익숙했다. 나는 못 들은 척 지나쳤다. 시간이 지나자 그들조차 흥미를 잃은 듯 더는 말하지 않았다. 이번 학기는 별 탈 없이 지나갔다. 기말고사 성적이 발표되던 날 나는 반에서 찬드음 등을 차지했다. 1등은 말수가 적고 조용한 여자아이인 임석영이었고 2등은 정도윤이었다. 성적표가 전자게시판에 뜨자 도윤이 드물게 나를 힐끗 보았다. 그 눈빛은 내 머리도 쓸만하네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나는 고개를 돌려 담담하게 웃으며 말했다. 다음번엔 제가 2등 할 거예요. 도윤은 피식 웃고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렸다. 겨울방학이 되어 드디어 집에 돌아갔다. 하리는 내가 집에 들어서자 잠시 눈빛이 반짝이더니 말했다. 언니 지금 엄청 예뻐졌네. 강 회장님 댁에서도 나한테도 잘해주나 보네. 명품 스니커즈, 세련된 옷차림 사춘기 소녀가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건 당연했다. 나도 내가 달라졌다는 걸 알고 있었다. 하린도 예뻐졌었어. 나는 웃으며 하린의 길게 묶은 머리를 쓰다듬었다. 지난 생에는 겨울방학에 돌아왔을 때 하린의 머리는 귀까지 짧게 잘려 있었고
나는 이유를 물었지만 하리는 그냥 웃으며 넘겼었다. 이번 생에 와서야 그 이유를 알게 됐다. 나는 하린에게 최신형 스마트폰과 봉투 하나를 건넸다. 봉투 안에는 5만 원이 들어있었다. 하리는 봉투를 열어보고는 씁쓸하게 웃었다. 언니가 나보다 훨씬 잘 살긴 하네. 근데 다음 학기부터 힘들어질 걸 버틸 수 있겠어? 턱을 괴고 나를 바라보는 하린에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을 거야. 근데 너는 잘 지내고 있니? 그럭저럭. 근데 공부도 어렵고 온수기도 맨날 고장나고 급식도 맛없고 엄마는 잔소리만 해. 나는 묵묵히 듣고 있었다. 그러다 하린이 낮게 웃으며 말했다. 서연 언니는 어디서든 잘 살잖아? 근데 나는 아니야. 나는 뒤에서 하린을 껴안았다. 우린 쌍둥이잖아. 운명은 늘 같이 가는 거야. 하린은 조용히 대답했다. 응, 언니, 말이 맞아. 겨울방학이 끝나갈 무렵 하린은 다 쓴 새 일기장을 내게 건넸다. 앞으로 길은 언니가 혼자 가. 지난 생에는 방학이 끝나고 2달 뒤 엄마가 외할머니를 돌보기 위해 시골로 내려가면서 하린도 전학을 갔다. 그 후 우리는 전화로만 연락을 주고받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용돈을 보내는 것 외에는 소식이 거의 끊겼었다. 나는 웃으며 일기장을 받아들고 다음에 또 만나길 바랐다. 압구정의 대저택으로 돌아오자 강민혁의 표정은 썩 좋지 않았다. 계약도 아닌데 벌써 돌아오기 싫어러? 나는 웃으며 말했다. 그냥 그렇네요. 근데 민혁 씨는 공부는 좀 했어요. 이번 학기에 저 이길 수 있겠어요. 옆에 있던 한 집사가 슬쩍 눈짓을 보냈다. 도발하지 마세요. 민혁은 내 말에 말문이 막힌 듯 인상을 쓰고는 위층으로 올라갔다. 나는 집사에게 웃어 보이고 내 방으로 들어갔다. 책상에 앉자 일기장 속 몇 페이지가 눈에 띄었다. 잉크가 눈물에 번진 글씨 그중 굵게 적힌 문장. 그날 그녀가 왔다. 내 악몽은 그때 시작됐다. 나는 그때부터 사람이 아니었다. 누구나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개가 됐다. 새 학기가 시작되고 2주쯤 지났을 때 우리 반에 전학생이 들어왔다. 바로 하린의 일기 속에 등장한 장수민이었다. 수민은 명문가 출신의 화사한 미모와 천사 같은 미소를 지녔다. 어린 시절 강민혁과 정도윤의 소꿉친구였지만 유학을 위해 미국 동부로 떠났다가 이번에 돌아온 것이었다. 민혁과 도윤 모두 수민에게는 다른 아이들과는 확연히 다른 태도를 보였다. 그건 반 아이들이 다 눈치챌 수 있는 일이었다. 수업이 막 시작되려는 찰나 교실, 여기저기서 은근한 수군거림이 들려왔다. 귀를 기울이지 않아도 대충 무슨 얘기인지 알 수 있었는데 그 속엔 내 이름도 섞여 있었다. 처음 내가 민혁과 같은 반이면서 과외까지 한다는 걸 알았을 때 수미는 전혀 불쾌한 기색 없이 환하게 웃으며 내 손을 잡았다. 그리고 일부러 민혁이 들을 수 있게 말했다. 민혁 성격 진짜 별로거든. 서연이가 고생 좀 하겠네. 그 말에 민혁은 화를 내기는커녕 약간 당황한 표정이었다. 내가 뭐가 별로야? 너 그렇게 생각하면 나랑 친구 안 하면 되잖아. 투정 부리듯 말하는 그를 보며 수미는 익숙하다는 듯 몇 마디 부드럽게 달래주었다. 하지만 나는 봤다. 그녀가 내 손을 잡았던 그 손을 뒤돌아 조용히 닦아내는 차갑게 굳은 표정을. 덕분에 확신이 섰다. 이번 생에서도 그 오만하고 잔혹한 모습은 변함이 없다는 걸. 며칠 후 체육대회 종목 발표 날 누군가 내 이름을 3000m 달리기 명단에 넣어놨다. 장난인지 괴롭힘인지 뻔히 보였다. 체육부 간사는 얄밉게 웃으며 말했다. 명단은 못 바꿔요. 며칠 동안 연습이나 잘하세요. 교실을 둘러보니 몇몇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대부분은 흥미롭게 지켜보는 눈빛이었다. 전생에 할인도 이런 식으로 억지 출전 당했고 결국 운동장에서 쓰러져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 이번엔 나였다.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교실 앞쪽 민혁을 향해 외쳤다. 도련님, 도련님 수민과 얘기하던 민혁이 짜증스럽게 돌아봤다. 시끄럽게 왜 불러? 나 3000m 뛰라고 이름 올렸어. 못 뛴다니까 다 뛰고 나면 진짜 죽을지도 몰라. 도련님이 알아서 좀 해. 민혁과 수민이 동시에 멈칫했고
결국 민혁이 한마디 했다. 안 뛴다고 하면 되잖아. 그 말 한마디에 간사는 순식간에 내 이름을 지웠다. 도윤이 옆에서 비웃듯 말했다. 공부벌레. 그래서 때리기라도 할 거야? 누가 때린대. 그 뒤로 내 일상은 더 시끌벅적해졌다. 어느 날 화장실에서 물을 뒤집어 쓰고 돌아오자 나는 민혁 앞에 서서 말했다. 도련님, 누가 주인 무시하고 개를 패네요. 민혁이 물을 뿜을 뻔했고 반 애들은 전부 놀란 표정이었다. 물세례는 그걸로 끝났지만 이번엔 죽은 쥐가 내 책상 서랍에 들어왔다. 나는 그 꼬리를 집어들고 민혁 앞에 섰다. 도련님 또 주인 무시하고 개를 패네요. 민혁이 토할 듯 얼굴을 찡그리며 소리쳤다. 저리 치워. 나는 일부러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도윤에게 건넸다. 도윤 도련님, 이거 받으면 우리 바로 주종 계약하는 거다. 도윤 얼굴이 잿빛이 되었고 민혁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냥 버리고 와, 빨리. 그 후로는 더 이상 책상에 쥐가 들어오지 않았다. 하지만 장난은 점점 더 교묘해졌다. 예를 들어 누명을 씌우는 것. 그날 옆반 여학생이 금팔찌를 잃어버렸다는 소식이 퍼졌다. 값이 꽤 나간다 보니 학교는 바로 CCTV를 확인했다. 화면 속에는 내가 그녀 옆을 지나가는 장면이 있었고 그 직후 그녀가 교실로 돌아와서는 팔찌가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결국 담임 선생님과 보안 요원님이 내 자리로 와 책상과 사물함을 샅샅이 뒤졌다. 그리고 정말로 책상 서랍 안에서 금팔찌가 나왔다. 주변 시선이 한순간에 달아올랐다. 역시 마치 내가 집안 형편이 안 좋으니 당연히 훔쳤을 거라는 눈빛이었다. 담임 선생님 얼굴에도 실망이 스쳤다. 윤서연, 아무리 그래도 선생님 실망하실 필요 없어요. 지문 검사 한번 해보죠. 제가 그걸 만진 적이 있는지. 내 한마디에 교무실 분위기가 순간 굳었다. 팔찌 주인인 그 애가 서둘러 말했다. 훔칠 때 장갑 꼈겠지. 증거부터 가져와. 나는 담담하게 받아쳤다. 그때 민혁이 앞으로 나와 약간 피곤한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확인 철저히 하세요. 얘 아니에요. 그 애가 다시 뭔가 말하려는데 도윤이 불쑥 끼어들었다. 얘가 몰래 들고 오는 건 많아야 매점 과일이 전부거든. 나는 조금도 부끄럽지 않았다. 맛있으니까 가져온 것뿐이니까. 결국 담임 선생님과 반 친구들 대부분은 나를 믿었고 나는 고개를 들어 뒤쪽을 바라봤다. 수민의 차가운 눈빛이 스쳤지만 나는 부드럽게 웃어 보였다. 할인의 일기를 떠올렸다. 그 아이의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은 민혁의 생일 파티였다. 당시 할인은 학교에서 왕따 따돌림 모함 속에 힘겹게 버티고 있었다. 수민은 대놓고 멸시와 악의를 숨기지 않았다. 그리고 달콤한 목소리와 친절한 미소를 띠며 파티 한가운데서 할인에게 내 발로 기어다니며 개 흉내를 내라고 시켰다. 사람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까지 덧붙였다. 그건 할인을 짓눌러버린 마지막 한 방이었다. 할인은 용기를 내 민혁에게 같이 다니는 걸 그만두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민혁은 비웃듯 파티 장면을 찍은 영상을 꺼내 보이며 가볍게 말했다. 가도 돼. 대신 이 영상 실검에 올릴 거야. 재벌가 눈에 들려고 개처럼 짖는 여고생이라는 제목이 떠오르는 순간 내 심장이 얼어붙었다. 쌍둥이 언니 있다며 언니도 별 다르지 않겠지. 할인은 16살에 그렇게 절망 속에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그 후 더 잔혹한 모욕이 몰려왔다. 18살이 되었을 때 할인은 수민의 전용 기사의 여자친구 역할을 강제로 맡게 됐다. 30대가 넘은 그 남자는 할인을 상처 입히는 데서 대놓고 즐거움을 느꼈다. 할인은 저항했고 경찰에 신고도 했으며 심지어 도망칠 방법까지 찾았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다. 그 해 할인이 어떤 고통 속에서 살았는지 나는 다 알 수 없었다. 단지 죽기 전 그녀가 얼마나 절망했을지 상상할 뿐이었다. 나는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 만큼 주먹을 쥐었다. 일기의 마지막 장을 읽었을 때 23번째 생일이라는 글자가 보였다. 그날 민혁은 나를 파티에 데려갔다. 술잔이 줄줄이 내 앞에 놓였고 알 수 없는 약이 섞였으며 사람들은 짐승처럼 통제불능이 되었다.
민혁은 그 한가운데서 나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서연아, 그때 너무 아팠어. 온몸이 머리가 심장이 다 아팠어. 그리고 죽었어. 나는 책상에 엎드려 온몸을 떨며 울었다. 언제 민혁이 들어왔는지도 몰랐다. 그가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다. 우는 꼴 진짜 못 봐주겠다. 나는 얼른 고개를 숙이고 휴지로 코를 풀며 힘겹게 물었다. 무슨 일이세요, 민혁 씨? 왜 울어? 그는 짧게 대답했다. 장난이었는데 장난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잔혹하게 쓰일 수 있다니. 나는 억지로 감정을 누르고 강해 보이려 애썼다. 아니에요. 그냥 집이 그리워서요. 그 말에 민혁은 잠시 멈췄다가 등을 돌리고 나가며 한마디를 남겼다. 오 기사님, 서연 씨 모셔다 드려요. 문이 닫히는 순간 나는 알았다. 민혁이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다는 걸. 며칠 동안 나는 집에 돌아가지 않았다. 민혁은 그게 꽤 마음에 드는지 요즘 들어 비꼬는 말이 부쩍 줄었다. 이상하게도 그동안 해오던 짓궂은 장난들도 사라졌다. 그런데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자기 생일 파티에 입을 드레스를 맞추러 가자고 했다. 나는 단칼에 거절했다. 강민혁, 나한테 그런 거 필요 없어. 그가 살짝 인상을 찌푸렸다. 윤서연, 너 진짜 눈치 없다. 나는 책에서 눈을 떼지 않는 채 대답했다. 난 그냥 너랑 같은 학교 다니는 과외 선생일 뿐이야. 무슨 고급 드레스야. 너 공부나 열심히 하는 게 나한테 주는 최고의 보답이야. 그 말에 민혁 얼굴이 굳더니 말없이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며칠 뒤 도윤이 불쑥 물었다. 민혁 생일 파티 때 뭐 입을 거야? 나는 수학 문제에 시선을 고정한 채 아무 생각 없이 말했다. 집에서 입는 가사 도우미, 유니폼. 그는 잠시 말을 잃더니 다음날 명품 브랜드 쇼핑백 하나를 내 책상 위에 탁 하고 올려놨다. 주변 시선이 한 번에 나에게 쏠렸다. 나는 고개를 움츠리며 손을 내저었다. 아니야, 필요 없어. 가져가.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그냥 받아. 괜히 눈치 주지 말고.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지 언제 왔는지 민혁이 내 옆에 서 있었다. 표정은 영 좋지 않았다. 서연은 내 사람이야. 드레스는 내가 준비해. 도윤이 비웃듯 말했다. 꼭 내 사람일 필요 있나? 내 사람일 수도 있지. 괜히 독점하지 마. 그 순간 수민이 고개를 갸웃하며 끼어들었다. 둘 다 취향 참 별로다. 이번 주말에 내가 데리고 가서 골라줄게. 나는 멋쩍게 웃으며 손사래를 쳤다. 드레스 비싸잖아. 난 못 사. 사주는 거야.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 수미는 웃으면서 내 이마를 톡 건드렸다. 하지만 그 직후 손을 미친 듯이 닦아내는 걸 보니 여전했다. 민혁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냥 가서 골라. 비용은 내가 낼게. 그러자 도윤이 아예 쇼핑백을 뒤에 있는 쓰레기통에 던져 넣었다. 안 받는다며? 그럼 버려. 나는 진지하게 그를 바라봤다. 버리긴 아깝잖아. 네가 나를 생일 파티에 초대한다면 이거 입을게. 도윤이 잠시 멈칫하더니 나를 힐끗 보고는 휴대폰을 만지작거렸다. 그보다 더 좋은 거 사줄 수 있는데. 그 일은 금방 지나갔고 주말에 드레스를 고르러 간 날도 의외로 순조로웠다. 수미는 장난 한번 치지 않고 나에게 잘 어울리는 드레스를 진지하게 골라줬다. 5월 말 드디어 민혁의 생일이 다가왔다. 며칠 전부터 압구정 자택은 분주했다. 가사 도우미들이 장식품을 달고 주방에서는 셰프들이 메뉴를 준비했다. 나는 시식 담당이라 이것저것 먹느라 바빴다. 맛은 그야말로 최고였다. 그러다 문득 생각이 스쳤다. 이번 생에서 나와 할인이 겪는 길은 전생과 완전히 달라졌다. 그렇다면 예전에 그 사람들은 여전히 나를 적대하려 할까? 파티 당일 밤 나는 고급 드레스를 입고 한쪽 구석에 서 있었다. 화려한 조명 아래 민혁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그 옆엔 도윤과 수민, 그리고 상류층 또래들이 모여 있었다. 나는 그들을 조용히 바라보며 속으로 이름을 하나씩 맞춰갔다. 그러던 중 민혁이 불현듯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봤다. 눈이 잠깐 마주친 뒤 그는 다시 대화를 이어갔다. 이 파티의 주인공은 또래들이었다. 상류층 사회에서 아이들의 인맥 관리도 어른 못지않게 중요하다.
그때 한 남학생이 다가와 위아래로 나를 훑어보았다. 너 어디 집 딸이야? 내 드레스는 분명 명품이었다. 하지만 진짜 상류층 티를 내려면 보석 장식, 완벽한 메이크업, 매끈한 피부, 그리고 파티에서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센스가 필요했다. 나는 숨길 생각 없이 말했다. 나 민혁과외 선생이자 같은 학교 동급생이야. 그가 웃음을 터뜨리더니 주변 친구들을 불러 모았다. 야, 이거 들었냐? 강 회장네 집에서 과외하는 애래. 옷발로 그럴싸해 보이긴 하네. 민혁이가 드레스까지 사줄 정도면 뭔가 있는 거 아니냐. 그들의 웃음은 마치 나와 민혁 사이에 숨겨진 비밀을 이미 아는 사람들처럼 가볍고도 불편하게 울려 퍼져머졌다. 파티장에서 민혁을 부르려고 입을 열던 순간 옆에 있던 한 여학생이 내 팔을 살짝 잡았다. 야, 조용히 해. 함부로 나섰다간 곤란해질 수 있어.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무표정하게 시선을 남학생 무리 쪽으로 보냈다. 하지만 그 남학생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비웃듯 말했다. 곤란해. 이 누나가 우리한테 뭘 보여줄 건데 강민혁 옆에 붙어있을 정도면 뭔가 볼만한 건 있겠지.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리자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졌다. 민혁아, 여기 주인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네. 알아도. 그 순간 민혁이 주변에 있던 또래 재벌 2세들과 함께 이쪽으로 걸어왔다. 내 옆에 여학생은 짧게 한숨을 내쉬고 행운을 빈다는 듯한 눈빛을 남긴 채 한 발 물러섰다. 민혁은 차갑게 물었다. 이번엔 또 뭐야? 그가 내 옆에 서자 아까까지만 해도 거만하던 남학생들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아, 그냥 장난이었어. 별일 아니야. 맞아. 그냥 얘기 좀 한 것뿐이야. 주변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몰린 가운데 나는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저 사람들이 저와 민혁 사이에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고 있어요. 명예를 훼손하는 얘기라 민혁 씨도 아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민혁은 짧게 한숨을 내쉬며 그들을 노려봤다. 체면도 모르는 거냐? 그 말이 떨어지자 남학생들은 급히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다. 그때 도윤이 비꼬듯 웃으며 말했다. 민혁아, 내 생일 파티가 이제 아무나 다 들어올 수 있는 곳이 됐나 보네. 그 말에 민혁의 표정이 굳어졌다. 한 집사님. 민혁이 부르자 한 집사가 바로 나타나 그 무리를 깔끔하게 내보냈다. 그렇게 파티는 아무 문제 없이 마무리됐다. 이번 생에서는 지난번처럼 모욕당하는 일 없이 오히려 민혁이 나를 당당히 감싸줬다. 마치 가난한 여학생이 차가운 재벌 2세와 억지로 얽히면서 서서히 그의 마음을 녹여가는 로맨스 소설 속 한 장면 같았다. 우리 사이에는 말하지 않아도 변해가는 무언가가 있었다. 2년 후 우리는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나는 민혁을 따라 미국으로 유학을 갔다. 관계가 크게 달라진 건 없지만 민혁은 내 성격과 습관을 익숙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나는 미국에 와서도 전공 성적 상위권을 유지했다. 민혁은 가끔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말했다. 그렇게까지 열심히 할 필요 없어. 한국 돌아가면 우리 회사 들어오면 되고 월급이랑 보너스도 넉넉하게 줄 텐데. 나는 컵라면을 후루룩 먹으며 대꾸했다. 고마운데? 난 이게 좋아. 이건 나만의 방식이야. 민혁은 말문이 막힌 듯 나를 바라보다가 결국 내 옆에 앉아 같이 라면을 먹었다. 미국은 모든 게 자유로웠다. 마음까지 벗겨진 채 뛰어다니는 것 같은 해방감. 민혁은 절대 소심한 사람이 아니었다. 오히려 전생에서 내가 봤던 모습대로 가진 것을 마음껏 즐기는 성향이었다. 부유층에게 즐긴다는 건 특권이었다. 돈과 지위가 태어날 때부터 보장된 사람들에게 남는 건 자극과 재미를 찾아다니는 일뿐이었다. 민혁의 연애사는 복잡했다. 아마 다른 재벌 2세들과 비슷한 병일지도 모른다. 가끔 내가 원치 않아도 목격하게 되는 장면들이 있었지만 나는 놀라지도 않았다. 그도 그와 함께 있는 여자들도 아무렇지 않게 웃고 있었다. 나도 담담했다. 노트북을 들고 일어서며 한마디 던졌다. 민혁아, 안전은 꼭 챙겨. 골치 아픈 일 생기면 번거로워. 그리고는 조용히 문을 닫고 나왔다. 그 무렵 수민도 미국에 와 있었다. 민혁과 같은 학교는 아니었지만 마주칠 기회는 충분했다. 그녀는 내가 상상했던 빛나는 유학파 재벌 딸과는 달랐다.
고등학교 때처럼 나를 완전히 밟아 누르진 못했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 그녀 스스로도 말했다. 난 항상 내 발밑에 누군가 있어야 편해. 민혁과 수미는 이미 순수한 학창 시절을 지나 각자 즐기는 대로 사는 오픈 릴레이션십을 하고 있었다. 서로의 세계를 존중하며 각자 원하는 길을 걸어가는 방식이었다. 나는 마치 혼란스러운 세상을 스쳐 지나가는 사람처럼 그저 고개를 숙이고 업무와 과제를 처리하는 데만 집중했다. 해마다 비슷한 하루들이 반복됐지만 가끔 휴대폰 메시지 창을 멍하니 바라볼 때면 이곳이 전혀 다른 세계라는 걸 깨닫곤 했다. 이전 삶에서 민혁은 막 샤워를 마치고 머리를 타월로 털며 내 뒤쪽에서 고개를 내밀었다. 뭐봐 그의 몸에서는 아직 미세한 수증기와 은은한 샤워젤 향이 감돌았다. 우리 얼굴은 불과 한 뼘도 떨어져 있지 않아 고개를 기울이지 않아도 그의 속눈썹이 또렷하게 보였다. 21살의 민혁은 이미 완전히 성인이었고 넓은 어깨와 긴 다리 날카로운 이목구비의 특유의 오만한 분위기까지 돈과 빛으로 빚어진 듯한 사람이라 묘한 매력이 있었다. 하지만 우리 사이는 어디까지나 순수했다. 다만 조금 너무 친한 정도일 뿐. 나는 휴대폰 화면을 돌려 하리니 보내온 사진을 보여줬다. 민혁은 잠시 들여다보다가 곧 일어서며 안 예쁘네, 너만 못해 라는 말을 남기고 돌아섰다. 두 얼굴이 똑같은데도 말이다. 미국에서 학업을 마친 후 나는 민혁과 함께 귀국했다. 그와 함께 돌아온 사람 중에는 도윤과 수민도 있었다. 예전에 바람둥이 재벌 2세였던 민혁은 이제 젊은 나이에 재계에서 영향력을 떨치는 사업가로 변모해 와인잔을 흔들며 여의도와 강남을 오가며 활약했다. 그리고 나는 자연스럽게 그의 비서가 되었다. 도윤은 몇 번이나 우리 관계를 떠보았고 답을 들은 뒤부터는 적극적으로 내게 다가오려 했다. 그 일이 몇 번 반복되자 민혁은 노골적으로 불쾌해하며 다신 서현 근처에 얼씬도 하지마 라며 경고를 날렸다. 한편 수미는 연예계로 진출했다. 연기력이 뛰어나지 않아도 예쁘고 배경이 탄탄하면 팬이 몰리는 세상. 게다가 집안의 전폭적인 지원 덕에 기회가 넘쳤다. 그러다 디스패치에 그녀와 민혁이 함께 청담동 프라이빗 바를 드나드는 장면이 찍히면서 두 사람의 관계가 파헤쳐졌다. 실시간 검색어에는 청춘 남녀, 비주얼 커플, 천생연분 같은 말이 쏟아졌고 둘이 사귀는 거 확정이라는 식의 글이 넘쳐났다. 파파라치가 집요하게 따라붙자 민혁은 결국 수민과 통화로 크게 언쟁을 벌였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자기중심적인 성향이라 싸움은 일상에 가까웠다. 전화를 끄는 민혁은 낮게 말했다. 서연 내일 일정 취소해. 내강 전무. 최근 들어 민혁은 분명 많은 압박을 받고 있었다. 회사에 들어온 이후 그가 마주하는 세상은 학창시절과는 완전히 달랐다. 그는 소파에 몸을 기댄 채 피곤함이 뼛속까지 번진 표정을 지었다. 청담동 멤버십에 가자. 그 이름만 들어도 상류층의 사치와 쾌락이 떠오르는 곳이었다. 나는 시계를 보았다. 11시 30분. 더 묻지 않고 말했다. 내 차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리를 뜨려던 순간 민혁이 내 손목을 붙잡았다. 몸의 균형을 잃은 나는 그대로 그의 품에 안겼고 놀라서 작은 비명을 냈다. 민혁은 힘없이 한숨을 내쉬며 나를 꼭 끌어안았다. 서연 내가 얼마나 참아왔는지. 알아, 뭘 참아요. 어디 아파요. 내 질문에 그는 말문을 잇지 못하고 잠시 웃다가 고개를 떨군 채 힘없이 말했다. 너무 깨끗해서 차마 망치고 싶지 않아. 나는 그저 순진하게 그럼요. 전 매일 씻으니까요. 라고 대답했다. 결국 민혁은 혼자 청담동으로 향했고 나는 하루를 마무리했다. 집에 돌아왔을 때 거실에는 작은 스탠드 조명이 켜져 있었다. 문을 열자 하리니 여전히 깨어 있었다. 나는 조용히 방문을 열었다. 하리는 헤드폰을 끼고 완전히 자기만의 세계에 잠겨 있었다. 허리까지 내려오는 긴 머리칼은 아직 물기가 남아 있었고 방금 샤워를 마쳤는지 수건으로도 다 닦지 않은 상태였다. 바닥에는 악보와 메모지들이 흩어져 있었고 하리는 전자피아노 건반 위에서 뭔가를 두드리며 눈빛을 잔뜩 모았다.
집중한 표정이 너무 깊어서 방 안에 내가 들어온 것도 전혀 알아채지 못했다. 나는 굳이 방해하지 않고 조용히 발걸음을 돌려 내 방으로 돌아왔다. 책상에 앉아 남은 2건의 서류를 다시 넘겼다. 이 2건 모두 우리 그룹의 기존 시스템과는 전혀 접점이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면 반드시 다른 사람의 힘을 빌려야 했다. 민혁은 이미 결혼 정년기였고 장씨 집안과 강씨 집안은 원래부터 혼사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 민혁의 부모님은 조급하게 그와 수민의 약혼을 밀어붙였지만 민혁은 마치 반항기라도 온 듯 이 이야기를 귀에 담지 않았다. 너무 압박하면 무표정으로 문을 쾅 닫고 나가버리곤 했다. 일하는 중에도 가끔 고개를 들어보면 민혁이 알 수 없는 표정으로 나를 보고 있는 걸 발견하곤 했다. 최근 장씨 집안은 예전보다 영향력이 줄어들었기에 이 혼사를 반드시 성사시키려는 마음이 더 강했다. 수민은 민혁을 찾는 빈도가 점점 잦아졌고 언론에 2 사람이 곧 약혼한다는 기사를 흘려 화제몰이를 시도했다. 민혁은 안팎으로 압박을 받았고 그럴수록 성격이 거칠어져 회사 안공기마저 무겁게 만들었다. 나는 여전히 부사장 비서로서 내 할 일을 묵묵히 했다. 불필요한 말은 하지 않고 사적인 일에 끼어들지도 않았다. 하지만 버티기 힘든 순간이 오기도 했다. 민혁은 가끔 뜬금없이 감정 섞인 말을 던졌다. 서연 씨, 이런 집안에서 태어나면 결혼도 마음대로 못하는 거 참 비참하죠. 나는 건조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렇죠. 맞아요. 그때 민혁의 미어덕이 나를 짙은 눈빛으로 보더니 말했다. 서연 씨, 아무리 나무토막이라도 눈치는 좀 있어야죠. 나는 바로 받아쳤다. 강전무, 저는 나무가 아니라 금이에요. 금 같은 비서 두고도 몰라보고 오히려 나무라고 하시면 섭섭하죠. 그 순간 민혁은 표정이 굳더니 쾅 소리를 내며 방을 나가버렸다. 며칠 뒤 수민이 나를 찾아왔다. 마침 사무실에는 나 혼자뿐이었다. 서연 씨. 그녀는 다리를 꼬고 소파에 앉더니 고개를 까딱하며 말했다. 커피. 나는 묵묵히 커피를 내려 건넸다. 그녀는 한 모금 마시더니 부드럽게 웃었다. 역시 내가 좋아하는 맛이네요. 그러더니 눈매가 스르르 바뀌었다. 하긴 민혁 씨가 서연 씨를 못 떠나는 것도 이해돼요. 이렇게 세심하게 챙겨주는데. 나는 아무 표정 없이 대답했다. 강 전무께서 주시는 월급이 그만큼이니까요. 수민이 비웃듯 코끝을 올렸다. 그만 시침이 떼요. 민혁 씨가 서연 씨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모를 줄 알아요? 몇 년을 돌아도 결국 서연 씨가 그 사람 마음속 첫사랑이잖아요. 나는 모르는 척했다.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네요. 수민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차갑게 웃었다. 몰라도 돼요. 민혁 씨가 서연 씨 때문에 약혼을 미루는 거라면 나도 다른 방법을 써야겠죠. 재밌는 구경하게 될 거예요. 그녀의 말대로 얼마 지나지 않아 수민은 정말 대담한 일을 벌였다. 할인을 직접 찾아가 무려 계약금 1억 원을 건네며 민혁을 유혹하라고 제안한 것이다. 그녀의 계산은 간단했다. 민혁이 서연 씨를 갖지 못해서 집착하는 거라면 닮은 대체품을 주면 미련도 사라질 거니라는 논리였다. 이론만 놓고 보면 그럴듯했다. 하지만 문제는 할인이었다. 하루 종일 음악에만 몰두하고 한 번 영감이 떠오르면 정신이 반쯤 나간 사람처럼 몰입하는 아이. 그런 할인이 수민을 맞닥뜨린 건 마침 정신이 몽롱한 순간이었다. 처음엔 누군지조차 인식하지 못했다. 그런데 수민이 자기소개와 목적을 밝히자 할인은 그 자리에서 굳어졌다. 전생의 기억과 지금의 상황이 동시에 머릿속을 치고 들어왔다. 불과 1초도 안 되어 할인은 휴대폰을 꺼내 경찰에 신고했다. 내가 집에 도착했을 때 경찰이 할인을 달래고 있었다. 할인은 거의 기절하듯 울고 있었다. 할인이 울먹이며 내 품에 뛰어들었다. 서연 언니, 무서워? 그 울음소리는 비에 젖은 나무처럼 힘없이 떨리고 있었다. 바로 옆에는 장수민이 서 있었는데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어두운 표정을 하고 있었다. 마치 속으로 우리 자매를 수만 번이나 저주한 듯한 눈빛이었다. 그녀의 비서 말에 따르면 할인은 그 순간 크게 소리를 지르며
뒤로 물러나 경찰을 부르고 제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광적으로 외쳤다고 했다. 오지마, 이 비정한 악마. 다시는 날 해치지 마. 형사님들도 할인의 상태가 대화가 불가능하다는 걸 보고는 부드럽게 권유했다. 서연 씨 동생분을 병원에서 한번 검사를 받아보시죠.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렇게 할게요. 패 끼쳐서 죄송합니다. 경찰이 돌아가자마자 뒤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서연 무슨 일이야? 강민혁이었다. 그 순간 공기는 다시 팽팽해졌다. 이번에는 장수민이 폭발했다. 민혁 씨, 여기 왜 온 거예요? 내 비서 집에 온 거지. 나는 그녀의 분노에 휘말릴 생각이 없어서 할인을 안아 방으로 들어갔다. 할인은 울다 지쳐 힘이 빠진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해. 또 언니한테 패 끼쳤네. 나는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며 속삭였다. 아니야, 언니가 널 위험에 끌어들인 거야. 할인은 상황을 다 이야기한 뒤 붉어진 눈으로 미소 지었다. 언니는 어디서든 잘 살아남잖아. 그러니까 나 때문에 복수 같은 건 생각하지 마. 언니가 건강하고 나도 건강하면 그걸로 충분해. 내 할인은 언제나 이렇게 다정했다. 걱정 마. 언니가 뭘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하는지는 잘 알아. 할인이 몸을 옆으로 돌렸고 나도 그 옆에 누웠다. 우리는 손을 맞잡고 이마를 맞댔다. 지금 우리한테 강 회장 집안이든 장수민 집안이든 다 그냥 나무에 앉은 파리일 뿐이야. 아직 우린 젊잖아. 시간은 충분해. 할인이 웃으며 말했다. 나 진짜 행복해. 언니 옆에서 내가 쓴 노래가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하루하루 더 좋은 곡을 만들 고민이나 하는 게 내 유일한 걱정이야. 이건 전생에는 상상도 못한 거거든. 그 행복 우리가 꼭 지키자. 응, 약속. 그때 밖에서 노크 소리가 났다. 나는 할인에게 이불을 덮어주고 문을 열었다. 장수민은 이미 떠나고 강민혁이 문 앞에 서 있었다. 그의 표정은 피곤함이 묻어났다. 왜 처음부터 나한테 말 안 했어? 나는 그에게 차 한 잔을 따라주며 말했다.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으니까. 필요 없다고 그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는 말끝을 삼키고 고개를 숙였다. 요즘 도윤이랑 연락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상무가 몇 번 저녁 약속을 잡았는데 회사 일정이랑 겹쳐서 거절했어. 민혁이 피식 웃었다. 그 웃음엔 묘하게 통쾌함과 묵묵한 공감이 섞여 있었다. 대체 서연 씨한테는 뭐가 있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끌리는 거지? 3년 후 민혁은 완전히 반항기를 벗고 청담동 5성급 호텔에서 장수민과 성대한 약혼식을 올렸다. 나는 여전히 그의 비서였지만 일의 성격은 완전히 달라졌다. 지금은 핵심 프로젝트를 총괄하며 부사장 절반에 맞먹는 실권을 가지고 있었다. 수민의 언론 플레이는 갈수록 치밀해졌고 도윤은 온갖 방법으로 회사를 흔들었다. 민혁은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움직였고 그의 기세에 주변 사람들은 저절로 길을 비켰다. 퇴근길 나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거실로 향했다. 그런데 할인의 짧아진 머리가 눈에 들어와 순간 걸음을 멈췄다. 할인 머리에 무슨 일 있었어? 그 짧은 순간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혹시 안티팬의 공격을 받은 건 아닌지, 아니면 누군가가 염상 같은 걸. 하지만 할인은 가볍게 손에 묻은 밀가루를 털어내며 내 앞까지 다가와 빙그르르 한 바퀴 돌았다. 표정이 왜 그래? 안 예뻐. 팬들이 다 짧은 머리가 예쁘다고 했는데 나는 안도의 숨을 내쉬며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응, 예쁘다. 할인은 흥얼거리며 부엌으로 돌아가 요리를 계속했다. 부드러운 조명 아래 싱크대 옆 서랍에는 이제 루크그룹과 장수민 지방 관련 자료만이 남아 있었다. 나는 항상 한 발 더 나아가는 걸 좋아했다. 직접 그들을 무너뜨리기 전에 혹시 내부에서 스스로 무너지는 길이 열린다면 절대 놓치지 않을 생각이었다. 그래서 매일 조용히 마음속으로 빌었다. 과학이든 미신이든 상관없이 한 가지에 몰두하면 언젠가 반드시 응답이 온다고 믿으면서. 그 무렵 도윤은 막 대형 프로젝트를 마친 뒤라 마음이 느슨해져 있었고 심심하면 일부러 나를 곤란하게 만들며 장난을 쳤다. 심지어는 차를 몰고 여의도 강민혁의 회사 앞까지 와서 나를 데려가겠다며 저녁 식사를 제안했다.
이 일은 다음날 바로 민혁의 귀에 들어갔다. 그는 곧장 보안팀의 지시를 내려 도윤의 차량 번호를 차단했다. 시간은 물 흐르듯 흘렀다. 내가 28이 되던 해 민혁과 수민이 결혼했다는 소식이 디스패치와 실시간 검색어를 뒤덮었다. 2달 뒤 나는 계약서에 명시된 경쟁 금지 조항 때문에 스스로 사직서를 내고 잠시 백수가 되었다. 하리는 이미 이런 날이 올 걸 알았다는 듯 은행 카드를 하나 꺼내 내밀었다. 마음껏 써. 나도 안 사양할 테니까. 민혁은 내가 상처를 받아 회사를 나온 줄로 생각했는지 술에 취한 채 차를 몰고 여러 번 나를 찾아왔다. 하지만 나는 언제나 냉정하게 말했다. 보내드려. 집에서 보낸 2년 동안 나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루크그룹에서 쌓은 인맥은 사직과 함께 사라지지 않았고 장수민의 모든 움직임 역시 계속 주시했다. 30살이 되던 해 하리는 자신의 30세를 기념하는 싱글 앨범을 발매했다. 그날 나는 오랜만에 회사용 정장을 입고 테헤란로에 있는 도윤의 그룹 본사 건물로 향했다.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지만 비는 아직 내리지 않았다. 그때 내 앞에 하린의 얼굴과 똑같이 닮은 사람이 우산을 들고 나타났다. 하린이었다. 끝나면 연락해. 내가 데리러 올게. 마침 건물에서 도윤이 걸어 나왔다. 그는 우리 자매를 보자마자 잠시 발걸음을 멈췄다. 그러자 하린이 나를 살짝 끌어당기며 귀에 속삭였다. 서연 언니, 이번엔 그 사람 선택할 거야. 나는 마음속으로 대답했다. 포기하든 그냥 지켜보든 그것이 어떤 방식의 냉정함이라도 나는 항상 하린을 선택할 것이다. 이번 생이 전생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다 한들, 그가 나를 대하는 마음이 변했다 한들, 그들의 아기가 더 이상 나를 향하지 않는다 한들, 또 우리 사이의 감정이 변했다 한들, 나는 껍질 속에 날카로운 칼날을 숨기고 서서히 포도 덩굴을 타고 오르는 달팽이처럼 인내하며 포도가 익을 날을 기다릴 뿐이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